손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힌트. 코너 이름도 달라졌네요.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아이. 네. 뭘 해달라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아하실 텐데 저희 그 3프로TV 글로벌에 항상 이제 유창한 영어가 쫙 나오잖아요. 따라하실 때 엄청 잘하시던데 또 이제 큐 들어오면 안 하시죠. 예. 그 교수님한테 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예, 따라 해가지고 약간 아이신 것 같아요. 아이? 그러니까 MBTI? 네. 아, 이가 아니고 아이다? 아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 지난번에 이- 여기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요. 뭐 그쵸, 그런 성격은 그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약간 혼날까 봐. 너무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해버리면 또 교수님한테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우스꽝스럽지 않았는데요. 저는 엄청 멋있게 하셨는데. 예. We must. 체크 아웃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as 자. well 뭐 제 막판에 뭐 그 두 as 개가 well. 계속 귀에 저도 남아요. 귀에 딱 꽂히죠. 교수님 이렇게 말씀 주시는 그걸 들으면 그 두 개 단어가 아주 네. 남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박 부장님도 얼른 3프로TV 글로벌에도 진출하셔서 유창한 네. 영어 실력 한번 뽐내 보시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식 영어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를 갔다 왔으니까. 네. 오늘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데일리 힌트. 네. 시장 동향이 오늘 이슈가 많았나 봐요. 네, 아마 어쩌면 오늘 뭐 시간 중에 다 못할 수도 있을 수도 네. 있는데요. 뭐 되도록이면 좀 짧게라도 좀 언급을 하고 좀 모자란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3프로TV 앱에 신의 자료실 들어가면 네. 이 원고가 그대로 원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은 그냥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을 했고요. 다만 두 주체가 선물 매수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10분 지나면서 코스피 200이 순매수 전환했고 국내 증시는 개장 후에 강보합세 유지가 됐는데 역시 이제 비금속 광물이나 철강 금속 업종의 강세가 오늘도 아침부터 나타났습니다. 지수 영향이 컸던 반도체라든지 이쪽은 약보합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이제 히토류 관련이라든지 중국 리오프닝 관련 기업과 같은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섹터들이 강세가 보였습니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는 오늘도 지속됐고요. 대형주가 다소 눌리는 가운데 중소형 업종들이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중국 경기 기대감 등을 포함한 비철금속주가 강세 보인 거고요. 구리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로도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괜찮은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 호조의 화장품주도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고 그 외에 조선과 금융주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주는 종목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가 좀 주춤하면서 엔캠이나 LNF, 포스코, 퓨처엠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메이드 등 일부 게임주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별한 매크로 이벤트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제 대체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어서 아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쭉 흘러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환율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뭐 1318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3시경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타났는데 영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지표가 상당히 좀 컨센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3시 넘어서면서 약간 살짝 눌려지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가 아마 영국의 CPI 지표가 나오면서 10.6%인가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컨센 대비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걸로 보이면서 아마 오늘 유럽 시장이나 이쪽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왔고요. 아마 포캐스트가 9.8 그리고 지난번이 10.4 정도였는데 아마 실제 발표치가 10.1로 나왔네요. 제가 보니까요.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 업종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요. 운수 장비나 유통, 금융 등은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은 IT, 부품, 소프트웨어를 매수했고 기관은 비금속 광물과 철강 매도하면서 운수 장비나 화학, 금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IT 부품 업종을 매수를 했고요. 업종별로는 역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세가 또 나타나면서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보였고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등의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운수장비가 올라왔고 반면 이제 의약품이 또 부진이 지속됐고 2차전지 소재 관련주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화학은 LG화학이나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매물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IT 부품과 하드웨어, 운송장비 부품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쭉 봤고요.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급등한 게 구리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요? 네, 뭐 경기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뭐 기준이 되는 게 구리라고 보이는데요. 뭐 톤당 9,000달러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구리 재고가 또한 최근에 5만 톤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재고가 18년 만에 최저치까지 재고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 재고량을 보면은 글로벌리 일주일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구리 재고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은 22년 3월에 전쟁 영향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 톤당 10,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쭉 빠지다가 22년 7월에 7,000달러 정도까지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키움증권 자료가 나와 있어서요. 지금 보면 구리 가격 추이가 이렇게 약간 붉은빛, 핑크빛깔로 보이는 쪽에 보시면은 10,000톤을 그러니까 10,000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7,000달러 선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재고 부족의 주요 원인은 세계 2위 이제 구리 생산지인 페루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했는데 공급 자체의 물량이 이제 문제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선적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재고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페루의 구리 수출량이 1, 2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많이 이제 좀 재고가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섹터 쪽에도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업체들은 대규모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지금 원자재 컨설팅 회사인 CRU 그룹에 따르면은 아마 26년에서 27년 정도까지 가면 구리 공급 부족 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구리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구산업, 대창, 황금 ST, 서원, 태경산업, 풍산, 풍산홀딩스, LS,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꽤 좋았습니다. 뭐 엘컴텍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SI 리소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풍산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올해 방산 매출이 상당히 좋고 전기동 가격 관련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고 보이는데요. 지난 연말에 2,900억 정도 규모에 이어서 올해 2월에도 1,647억 규모의 대구경 탄약 공급 계약 발표가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산 관련해서 이제 탄약 관련된 총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풍산 쪽이. 그 부분도 유럽형 수출 물량도 이번에 나온 게 이제 2월 달에 계약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방산 매출 전망이 기존 대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으면서 기존의 방산 수출 지역이 미국이나 중동을 좀 벗어나서 유럽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평균 전기동 가격 전망을 기존 톤당 8,000불 정도에서 톤당 8,725불로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루의 라스바바스 동 그 광산이 파업에서 벗어나면서 전면 생산 재개로 돌입하면서 공급 차질의 일정 부분 해소가 되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전기동 재고 감소도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부동산용 수요가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구리 관련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풍산에는 좀 긍정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리오프닝, 화장품, 면세점 이런 종목들 계속 뭐 좋은 기대감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네, 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이슈는 과거처럼 줄 수 없다는 이슈와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애매해졌다. 고가 라인에서도 자리가 조금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중국의 로컬 업체하고도 지금 견주었을 때 중국의 로컬 업체를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참 이렇게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1분기 확진자 대유행이 지나가면서 뭐 중국 내 주요 도시 이동 여행 수요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될 초입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띄우시면 신한투자증권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 전망인데요. 23년, 24년 추이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은 올해는 한 2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24년은 한 700만 명 언저리 정도로 뭐 이게 표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최근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만 명, 내년에는 800만 명 정도 보이는데 2016년도에 별그대 뭐 드라마 있었을 때 그때 당시가 8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까지 내년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 한국의 면세점 이용 객수 추인데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이제 내국인 고객이고 회색이 외국인 고객인데 이게 확실히 내국인들이 최근에 10월 달부터 일본 같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나가면서 동남아라든지 일본 많이 나가면서 내국인 면세점 이용 객수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객도 최근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살짝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뭐 더 빠질 게 없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복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당연히 이제 면세점의 수요로 귀결되는데 예, 다만 이제 최근에 면세업체에 대한 협상력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형 따이공이 들어오면 수수료 같은 게 굉장히 비싸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진율을 다 깎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선 수수료 정상화를 지금 뭔가를 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이후에 브랜드 업체들과 협상력도 좀 우위를 잡으려고 굉장히 면세점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뉴스가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면세와 따이공 간의 화장품 판매 구조인데 역시 뭐 재고 처분 위해서 따이공의 특판 그러니까 끼워 팔기나 할인 판매 등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붙었던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송객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과도하게 따이공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행을 거의 안 다녔으니까요. 국제 여행을 안 다녔으니까 면세점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재고 처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의 뭐 정부 세금 탈루 관련된 규제 강화도 있고 개인용 뭐 따이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면세점 업계가 뭔가 좀 자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호텔 신라의 시내 면세점 매출 대비 알선 수수료를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2020년 정도 수준부터 해가지고 알선 수수료가 거의 50% 수준까지 쫙 올라가기 시작하죠.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이 면세점에 이제 매출이 안 나올 때 이 딸공에다가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재고를 어쨌든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알선 수수료를 추이가 이제 살짝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화되면은 아마 면세점 쪽에 이익률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호텔 신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잠깐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호텔 신라 연간 시내점 마진율 추이인데요. 역시 이게 하나투자증권의 자료인데 2020년도는 거의 BEP까지 빠졌고요. 21년 살짝 돌아서다가 22년에도 거의 BEP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5.3%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거로 추이를 보고 있는데 면세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코멘트는 이게 조금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두 자리 숫자 정도의 마진율까지도 뭐 호텔 신라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향 여지가 있다라고 오늘 장중에 코멘트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요 아니면 앞으로 올해 예, 올해 그렇게 있다고 이제 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뭐 면세 매출이 여전히 중국 로컬 매출과 합쳐서 중국 매출 비중이 3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비중이 워낙 아직은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면세 채널 안에서는 화장품 매출이 60% 정도 되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면세 채널 내의 화장품 매출 비중인데요. 역시 이제 면세점에서는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는 거죠. 그렇죠. 6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화장품 외가 40%니까 이 비율을 화장품이 이제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면세점이 우선 좋아져야 화장품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화장품 기업들의 유통 채널별 평균 마진 비교인데 그래도 면세가 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화장품 기업들이. 면세가 거의 20% 정도까지 평균 마진을 갖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이건 이제 온라인이겠죠. 그다음에 방판, 백화점, 전문점 이렇게 마진율이 나와 있는데 역시나 이제 면세점에서 많이 팔아야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로레알, P&G,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뭐 등등 프로야는 아마 중국 로컬 브랜드인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뭐 LG생활건강 등등이 있는데 보세요. 19년, 20년, 21년, 22년 보면 로레알의 점유율이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P&G도 꽤 높은 편이고 에스티로더도 좀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안 처집니다. 22년도까지 가더라도 시세이도도 뭐 어느 정도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프로야가 아주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죠. 프로야. 그러니까 이게 로컬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다소 좀 처지고 있고 슬라이스하게 그리고 LG생활건강도 그렇게 높이지 못하고 계속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여기서 좀 틈바구니에서 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게 주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워낙 이제 뭐 팔지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면세 매출 비중의 60%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국내 뭐 면세점에 대한 어떤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진다면 결국은 좋아질 건데 이제 이렇게 관련된 어떤 포지션이 약간 화장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화장품 섹터는 현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성장의 기준은 모두가 올리브영 같은 그런
편집샵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세프라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같이. 그런 쪽에 세프라가 네. 미국에서 2위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울트라 뷰티인가 뭐 있어요. 미국 얼타뷰티. 얼타뷰티. 거기가 1위예요. 미국 시장도. 그게 이제 올리브 영이거든요. 거의 미국 시장. 그러니까 그런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얼타뷰티나 그다음에 올리브 영에는 100만 원짜리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네. 약간 고가 라인을 살짝 살짝 넣는 것 넣긴 같아요. 하죠. 올리브영에도 맞습니다. 보면은 맞습니다. 에스티로더도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는 아니죠. 메인은 어쨌든 중소형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쨌든 리오프닝 때문에 화장품이 색조 쪽으로 많이 크고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뭐 클리오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중소형주 가운데 이렇게 올리브영이나 이런 쪽의 성장을 같이 구가할 수 있는 브랜드나 이런 섹터들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은 되고 있습니다. 로레알이 또 이번에 에이블 CNC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로레알은 좀 뭔가 괜찮다 싶으면은 다 그냥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시장 가운데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또 기지개를 펼 수 있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히토류 오늘 또 급등했죠. 네, 뭐 지금 그 중국의 정부가 히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검토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방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산업에 다 쓰이기 때문에 히토류 자체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당연히 히토류 생산 1위 국가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히토류 중에 91.2%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히토류가 안 들어오면 과거에 21년도에 벌어졌던 요소수 사태 비슷한 분위기가 갈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오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 전반 쓰는 히토류 등에 대한 중국의 자원 무비와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 의결한 부분이 있으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히토류 관련된 뭔가를 이제 히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표준 물질 3종 도입과 국제 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아주 좀 구체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중국의 어떤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선 요즘 네, 조선은 뭐 좋아요. 좀 이따가 심층 인터뷰 때 좀 더 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신조선과 상승세가 보이는 거죠. 지금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것도 이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달 3주차 기준 16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3월이 156.17 대비 9.8%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해 8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162.1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니까 신조선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이 2억 5,400만 달러, 초대형 유조선이 1억 2천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2억 1,500만 달러 기록하면서 특히 LNG선 가격이 전월 대비 400만 달러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가 갈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잘하는 게 LNG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년 가까이 진행되던 프랑스 GTT가 LNG 운반선 화물창 끼워 팔기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사들이 기술 라이센스료로 계속 나가던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폭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GTT는 국내 조선업체 8곳에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하면서 기술 지원도 함께 끼워 팔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125억가 끼워 팔기 중단 명령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는 일단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환경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정위원회가 그 26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개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또 전해지면서 이것도 아마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화가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이어서 다음 섹터는 뭐가 또 올랐죠? 네, 이제 정부의 LNG 도매 시장, 국내 송배 전망, 민간 개방 검토. 이것도 이제 민간 개방 검토도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그쵸. 때문에 최근에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송 그 송배관? 관련된 그런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뭐 한국전력이 담당하는 송전망 건설 시장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다. 이게 이제 약간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전선이라든지 민간 전력기기 관련된 쪽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 이게 전압기 이런 부분들, 그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미국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먼 거리로 이 전력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노후화돼 있고 한 사이클이 20년 정도 되면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기존에 이제 과세 문제 때문에 아마 멕시코가 46% 정도 장악을 했고 국내 기업들이 6% 정도 장악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변압기 관련된 PPI가 급등하면서 미국이 이제 변압기 수입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사이클이 시작되는 초입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양 사업으로 이야기했던 변압기 종목들, 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죽어 있었거든요. 과거에 현대일렉트릭이 한참 좋을 때 사이클에서 영업이익률이 17.6%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거의 BEP, 뭐 적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정도로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작년 기준 이익률이 6%대까지 올라오는 분위기로 보이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10년 만에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되고, 미국은 어차피 이 부분을 캐펙스를 계속 오래된 캐펙스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관련된 종목들, 전력기기나 이런 쪽도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세 엄청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오를 수 있는 여지등도 있고 또 민영화 일단 되면. 네, 뭐 사실 민영화 이슈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가격 결국은 인상. 네,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올 여름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전력 대란이 또 날 수도 있다, 전기료 폭탄 터질 수 있다, 뭐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만큼 전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좀 무절적에 썼었던 건 또 없는지 일단 체크해볼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약 20개 정도의 조명이 켜져 있는데 반기로 줄여야 되는지.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상황.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이거를 쉽게 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산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요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그렇고, 네. 또 이제 에너지 산업계 보호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 말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아주 좀 예민한 게 이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료. 그렇죠. 그것도 되면 또 의료 많이 민영화. 오르는 거 아니냐. 뭐 미국 같은 그쵸. 경우 우리가 뭐 가면은 뭐 병원 병원 가가지고 가요. 병원비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의료 보험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상당히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네. 이렇게 만만하진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건설주도 계속 네.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교보증권이 보고서가 내면서 뭐 1분기 건설업종 지수가 초기 미분양 증가, 지방 PF 부실 우려, 일부 지방 중소건설사 도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융조달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건설사들이 금융조달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고, 주요 지역의 분양시장 회복이라든지 양호한 국제유가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아마 정분기 말 대비 최근에 소폭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사진입니다. 이게 보여주시면 건설업종의 12개월 포드 P 건설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코스피 밸류에이션의 간극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말 기준 건설업종 12개월 포워드 P가 5.19배인데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가 13.24배,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 P 디스카운트가 8.05배 정도까지 벌어지면서 역대 최대치로 IMF 여파로 대형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까지 처해졌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도 이 건설업종의 할인 정도가 너무 크다라고 이제 이 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 회색 음영이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이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거고요. 기준선보다 높아가 있으면 뭐 좀 높게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거겠고, 네. 내려와 있으면 뭔가 이제 그걸 이제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디스카운트를 코스피 밸류 대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너무 많이 할인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 교보증권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높아진 원가율에 따른 올해 실적 둔화가 좀 예정되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역대 최대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하면서 아마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코스피 대비 PER 디스카운트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일부 이제 유가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부 해외 쪽에 견조한 수주 실적이 나온다면 투자 비중 확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표죠. 교보증권 리서치에서도 이 표를 붙였는데요. 미분양 추이가 거의 8만 호 가까이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뭐 준공 후에 미분양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방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이 좀 집중적으로 그렇고 물론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소화가 되는데 그렇죠. 예, 지방 지역에 대한 미분양 추이가 아직은 꺾이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많이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추이도 그렇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대형 건설사별 미청구 공사 규모인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등이 2021년 대비 22년에 미청구 공사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미청구 공사가 뭐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사 대금이 많이 올라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가지고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21년 대비 22년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그나마 DLNC가 조금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형 건설사별 미청구 공사 규모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뭔가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금리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뭔가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나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역대급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가 좀 올라오는데도 또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배터리 관련된 이슈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이 부분은 역시 이제 그 IRA 관련된 방지법,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해서 세부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가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어제도 이 사진 가져왔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보조금 7,500달러 지급되는 차종과 보조금 3,750달러 지급되는 차종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표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상 전기차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배터리를 공급한 차종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역시 이 차종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혜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가 대규모 미국 현지 생산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IRA 관련된 수혜가 현지 점유율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역시 이제 국내 업체가 역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은 GM 차종에 모두 배터리를 공급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차종 중에도 머스탱과 이 트랜짓 등의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SK온 역시 주요 협력 대상인 포드 F150 라이트닝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SK온과 에코프로에 이어서 LG화학도 새만금 상단에 1조 원 이상의 배터리 투자를 발표하면서 새만금이 새로운 배터리 사업의 요충지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새로운 신규 투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중국 견제 법안, 전구체 할당 관세 제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의 한국 투자도 새만금 쪽에 또 집중이 좀 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양극재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양극재 수출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3월 지표가 나오니까 양극재 수출도 최대였고요. 3월달이 그리고 단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괜찮았던 모습 보였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빠졌습니다. 일부 이제 뭐 오버행 이슈도 좀 이야기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는 급등을 보였고요. LNF도 저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뭐 PNT 뭐 신흥 SEC 그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급등했거든요.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고요. 유일 에너테크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 뭐 애경케미칼, KG케미칼 등등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 뭐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는 초입에 있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최근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양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 대비 업스트림 투자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수직 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객사 다변화 기대감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현대기아 미국의 조인트 벤처
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 유럽 쪽의 조인트 벤처에 대한 새로운 기회도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포드향 이슈가 LNF 쪽에 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양극재 업스트림 투자 중요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수십 개월아 밸류 체인을 잘 갖춘 업체 위주로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NF 같은 경우도 아마 전구체 투자도 진행될 걸로 보이면서 수십 개월아 상당히 좀 많이 다가가고 있다 하면서 디스카운트가 좀 확실히 좀 이렇게 간극이 좀 좁아지면서 키맞추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교류가 크게 벌어졌지만은 아마 고객사 확대 이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업스트림 투자 관련된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이 좀 줄어든다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그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면 24년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이후에 경쟁사,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빨간색이고요. 중간에 에코프로 BM이 검은색, 그 다음에 LNF가 회색으로 보이는데 밸류에이션 지금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LNF가. 그래서 이 간극을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사 확대 이슈, 그 다음에 업스트림 투자가 좀 구체화되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LNF가 좀 이 간극을 좁혀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나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이번에는 현대차 충전소를 엄청 많이 유럽에 짓는다고요? 네, 뭐 현대차가 법률형 통합 EV 공공 충전 서비스인 차지마이 현대를 통해서 유럽 30개국의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했다 이 소식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설치를 기완료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차지마이 현대는 이제 유럽 내 현대차 전기차 소유주들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별도 전기차 충전식 별 장치, 그러니까 RFID 카드 또는 전용 앱을 통해서 유럽 전역 충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서비스 지역에 따라서 자동으로 관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걸 알려져 있으며,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또 SK그룹이 워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ENS의 북미 투자법인인 패스키를 통해서 에버차지 지분을 91.37%로 늘렸고요. 투자 금액이 3,381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은 에버차지와 충전기 생산 기업인 SK 시그넷 두 축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굉장히 좀 또 뉴스가 나올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IRA 관련해서 대상 차종을 쭉 분석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핵심으로 수혜를 받을 거로 이야기되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 차종, 그러니까 그 IRA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뭐 아까 뭐 $7,500 이렇게 네. 받을 수 있는 대상 차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최대 수혜는 역시 테슬라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분석을 냈는데요. 결국은 이제 주요 볼륨 모델이 테슬라는 모델 3하고 모델 Y거든요. 그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최대 수혜주는 초기에는 테슬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국내 3사, 그러니까 전지 관련된 셀 3사도 수혜가 클 거라 보는데요. 역시 이 IRA 시행 초반에는 테슬라 조인트 벤처에 있는 파나소닉 쪽의 수혜 규모가 가장 큰데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서 미국 내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아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대 수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2차 전지 생산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AMPC로 3년간 5조 3천억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나올 걸로 봤기 때문에 셀업체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잡았고요. 소재주 가운데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 말고 탑픽으로 소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례적으로 SK IT 이쪽을 잡았습니다. SK IT 테크놀로지 이쪽을 잡았는데요. 테크놀로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았는데 이게 분리막 쪽이거든요. 분리막. 예. 그래서 이제 전액 분리막 이게 과거에는 별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없던 섹터였어요. 네. 중국 쪽도 워낙 경쟁이 심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원재료가 PP나 PE 같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광물이 아니라서 다소 좀 이제 원재료 구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뭐 진입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가 워낙 가격을 후려치니까 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마 SK IT 같은 경우도 아마 가동률이 한 40%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볼륨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익이 안 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인해서 분리막을 이제 하면서 아마 미국 현지 그러니까 북미 쪽에 현지의 캐펙스를 늘려야 되는 이슈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업체가 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스팟 계약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재무적이나 매출의 안정성이 없었지만은 미국 쪽에 캐펙스를 지을 수 있는 회사는 결국 한국 업체하고 기껏 해봐야 일본 업체 정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 있는 OEM사들도 그
브랜드사들도 결국은 어떻게 가냐, 이게 스팟 계약이 아니라 장기 바인딩 공급 계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보전을 해주면서 계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죠. 뭐 그 논리에서 SK IT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북미 SKO는 SKI 테크놀로지로부터 분리막을 공급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는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원단을 또 그리고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공급한 또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관련해서는 좀 소재 관련된 탑픽을 잡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역시 이제 분리막과 전해액이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결국 이제 전해액과 분리막이 안 좋았던 거는 중국의 경쟁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약간 오버랩이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중국이 LFP를 잘했다면 우리는 NCM이나 뭐 NCA를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분리막은 중국 점유율이 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쉽지 않았던 섹터였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한국도증권에서는 약간 포커싱을 좀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엔캠이라는 종목이 주가들이 또 좋았습니다. 엔캠이 좋았는데, 보도를 통해서 엔캠이 북미 전기차 업체, 아마 테슬라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해액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는 텍사스에 전해액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캠은 25년까지 약 30만 톤 이상의 전해액을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번 텍사스 공장에 추가가 되면서 향후에 미국 내에서 생산할 전해액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테슬라 쪽에 그 주행 거리가 짧은 트럭은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LFP 쪽에는 전해액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테슬라 쪽에 LFP 관련된 수요가 좀 많아지면 결국은 엔캠의 어떤 전해액 쪽이 좀 많이 캐파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도 주목을 받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탄산 리튬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상당히 좀 60만 위안 뭐 그 정도 올라갔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탄산 리튬이 많이 빠져서 20만 위안을 이제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수산화 리튬도 최근에 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2023년 수산화 리튬 가격이 2월 17일 기준으로서는 거의 뭐 이렇게 톤당 달러 단위인데요, 76,200달러 정도까지 됐거든요. 근데 지금 4월 17일 보시면 46,500달러까지 빠졌죠. 꽤 많이 내려갔네요. 예, 그 수산화 리튬도 꽤 많이 내려간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탄산 리튬이 빨리 내려가고 수산화 리튬이 좀 버텼다면은 국내 업체는 상당히 좋은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탄산 리튬 가져와고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니까 괜찮은 환경이었는데, 수산화 리튬도 같이 좀 빠지는 폭이 최근 들어서 3월 말부터 해서 좀 이렇게 가파르게 좀 빠지기 시작한 부분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탄산 리튬이 가격 반등이 좀 일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탄산 리튬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제 소재 업종들은 좀 이제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탄산 리튬이 계속 빠지면은 안 좋은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탄산 리튬 반등이 나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전일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6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상해증권 쪽에 중국 쪽에서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우리가 탄산 리튬을 볼 때는 중국 쪽에는 뭘 보냐면 상해 철강 연합 수치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은 푸바오라는 사이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기준에 톤당 3,500위안이 상승한 16.26, 그러니까 16만 2,500위안 정도까지 톤당 되는 거죠. 근데 평균 가격이 푸바오 사이트에서는 상해 철강 연합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어떤 그 사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산 리튬의 가격이 어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전방 산업들의 어떤 기업들이 리튬 재고가 전년 대비 4분의 1 토막 나 있기 때문에 실수요 확보 차원의 가격 문의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2분기에 재고 확보 의견, 수요 회복에 따른 재고 확보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꾸준하게 좀 그 탄산 리튬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하루만 갖고는 알 수는 없죠. 조금 더 이어지는지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탄산 리튬이 리바운딩이 나오면 수산화 리튬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메이킹이 되면서 좀 탄산 리튬이나 리튬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소재 업종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사진을 하나 더 띄워주시면은 소부장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25일 국내 첫 상장인데요. 이게 신한은용, 2차전지, FN 등의 2종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포함한 20개 종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전지 소부장의 수급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게 이제 ETF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정을 한번 참고하면서 25일 상장 예정이니까 25일이요? 뭐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소부장이나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 쪽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아마 편입 비중인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를 그쵸. 보니까 그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현대기아차가 좀 반등 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컸는데 보조금 대상에서 뭐 미국에서 제외돼도 대책이 있다라는 네. 거죠. 예, 그 사실 이제 그 전에 보조금에서 현대기아가 빠지니까 주가 그날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이 보조금 목록에서 빠진 것도 그렇게 뭐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좀 과도하게 너무 우려가 과도했다라고 코멘트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조금 지급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된 날 미국 시장에서 당일날 테슬라가 혜택을 받는데 1.1% 올랐고 GM도 그날 1.88% 올랐고 포드도 1.28% 올랐거든요. 근데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리비안이 2.6% 올랐었고요. 판매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생존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루시드도 주가가 2.85%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제 혜택하고 아닌가 하고는 그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 8월부터 현대기아는 아마 세제 혜택을 빠질 거라고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날 뭐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부품 주주까지 막 빠지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같은 경우는 이 플립 판매는 이제 아주 대량 계약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렌터카나 법인 차량에 판매하는 뭐 리스나 이런 것들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판매를 아마 23년도는 늘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이제 직접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9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생산되면 3,750달러 보조금을 받으면 아마 가격 경쟁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아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그래서 좋았고 부품사들도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보조금이 없긴 하지만 1분기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2022년 기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100만 대였는데 전체 자동차 시장 내의 비중은 7.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MS가 7.3%였죠. 현대기아의 작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현대가 3만 6천 대 그리고 기아가 3만 8천 대로 합산 7만 3천 대 정도였는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3%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5가 2만 3천 대, EV6가 2만 1천 대, GV60이 2천 대 정도가 이제 판매됐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현대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각각 현대가 11,000대, 기아가 9,000대 이렇게 되면서 2만 대 기록했는데 점유율은 살짝 낮아졌습니다만 1분기 월 평균 전기차 판매는 6,816대가 나오면서 22년 월 평균 6,104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한 1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EV6 판매가 다소 감소는 하겠지만 아이오닉 5의 월 판매가 꾸준하게 나왔고 아이오닉 6가 신규 가세한 효과가 있고요. 따라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현재까지 심각한 판매 타격이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현대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추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멀티플로 올리려면 전기차 MS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현대기아가. 근데 최근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23년도에 약간의 그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현대기아차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것이냐 부분들이 아마 현대기아나 이쪽에 멀티플을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연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뭐 이런 거 받지 않아도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로봇 얘기가 또 있네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 산업대전에 참가하면서 이제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시행하는 물류 산업에 대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로봇을 활용한 배송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뭔가 이제 그 킨텍스에서 열린 그 쪽에서 아마 무동력 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X를 입고 택배 상자를 직접 또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는 로봇, 뭐 이것을 뭔가 시연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배송 로봇이라든지 입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뭔가 직접 이제 뭔가를 했다는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관련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아산병원에서 이제 현대차 뭐 경영전략사업부장 등등 포함한 현대차 로보틱스 랩장 등들 포함한 관계자들 이제 하면서 보행 재활 로봇 치료 연구 협력을 위한 착용 로봇 기증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엑스볼이라는 상표가 있는 거거든요. 착용 로봇
통합 브랜드 현대차가 엑스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등록을 하면서 이걸 이제 착용 로봇 기증식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뭐 보조기구로 많이 쓰이잖아요. 뭐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보조기로 쓰이는데 그런 부분들 실제 이제 물건들을 뭔가 뭐 기증을 하고 물건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현대 무벡스나 뭐 프린 기술, V1텍, 우림 PTS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구리값만 오르는 줄 알았더니 주정도 올랐다. 주정. 네, 뭐 우리가 이제 예민한 것 중에 소주 가격이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근데 이 주정을 독점 유통하고 있는 대한 주정 판매가 전일부터 주정값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6,000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다시 한번 이제 아마 소주값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주정을 만드는 원료인 그 타피오카 전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정 가격이 역시 올랐다고 알 수 있고요. 언론에 따르면 주정 가격이 9.8% 인상된 거는 2002년 이후에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주정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주 가격이 올라간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주 한 병 값에서 주정이 약 15% 정도 차지합니다. 꽤 많은 차지를 하는데 주류 업계가 그전에는 이제 주정 값이 오르면 한 달 내로 가격을 바로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지난해 대한 주정 판매가 주정 가격을 7.8% 올리자 하이트 진로, 모악 등의 소주 회사들 일제히 소주값 인상을 바로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MH 에탄올, 무화학, 한국 알코올, 창해 에탄올, 진료 발효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방산주 오늘 오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뉴스 플로우 때문에 막 그냥 어떤 테마성으로 네.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군사적 지원을 안 했잖아요. 인도주의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뭐 이런 거는 나갔는데 네. 뭐 민간인에 대한 뭐 공격이 너무 거세지면은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전쟁이라든지 뭐 방위 산업 이런 쪽에 이제 좀 주목을 받았고 더군다나 이제 북한에 대응을 해서 확장 억제도 중요하지만 초고성능 고무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 산업이나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구글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한다고요? 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5월 10일 열리는 자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6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래 갖고 삼성이 빙을 옮기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픽셀 폴드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224만 원 정도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구글 폰이 좀 늦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태블릿 크기의 7.6인치 화면이 펼쳐진다 보이는 상황이고요. 저전력에서 배터리가 뭐 72시간 지속된다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구글이 과연 낸다고 해서 얼마 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폴더블이나 OLED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소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였다. 상승적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네, 이것도 뭐 테마성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오후에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 인재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추진할 교육 개혁 3대 정책, 그게 이제 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책임 교육 돌봄으로 초등 늘봄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 통합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디지털 교육 혁신을 또 선정하면서 2025년부터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교육주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뭐 테마성 움직임이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이 14개의 주제를 모두 다 소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말, 맞추시잖아요. 정말요. 힘드시죠? 약간 지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저는 PB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객들은 뭐 장중에 계속 이걸 뭐 실시간 받고 계신 네. 뭐 고객들이라서. 아니 근데 이거를 또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브리핑 해주시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제 뭐 네. 저도 여기 이제 3% 마감 시황 출연한 지가 몇 년째세요? 1년 2개월 정도 됐네요. 오. 작년 2월 달에 제가 여기 조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2개월 됐고 올해 2월부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마감 시황을 매일 하는 것은 이제 2월 달부터 1년째 이후에 지금 매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죠. 탄력이 받으시는. 예, 뭐 이 정도 오래 대단하십니다. 됐으니까요. 네, 볼 때마다 놀랍지만 오늘은 더 놀랐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해냈고요. 오늘도 데일리 힌트 통해서 시장 정리 쭉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